바하신앙 한국전례 100주년 기념 웨비나 네 번째네요. 오늘 주제가 아까 공지했듯이 아그네스 알렉산더와 공초 오상순의 그 아름다운 인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주제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뭐 이 이야기를 다 하면은 뭐 몇 시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다 못하고 주로 이제 아그네스 알렉산더와 공초 오상순에 관한 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도 이제 배경 설명으로 제가 이 인연을 말씀을 이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는 이제 하와이에서 태어났고요. 1875년에 그리고 1900년에 그 이태리에서 유럽 여행을 갔다가 이태리에서 압돌바하에 대한 이야기 혹은 바하올라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압돌바하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답신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하와이로. 그래서 하와이로 돌아간 하와이에 이제 상륙한 최초의 이제 바하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압돌바하께서 이제 일본에도 이 동양에도 그 바하이 신학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미국 바하이들한테 이제 쓴 글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생활하는 도중에 거기에서 공초 오상순을 만나요. 그 유학생으로 갔던. 그리고 오상순 선생은 그때 아그네스 알렉산더뿐만이 아니고 바실리 에로셴코라고 이건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이게 러시아 영토죠. 그러니까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는 1914년에 도착했고 바실리 에로셴코도 1914년에 그 일본에 도착을 하는데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는 하와이 출신 미국 여성으로서 독신으로 그 젊은 그 여성의 몸으로 홀로 일본에 왔고 바하이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바실리 에로셴코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맹인이에요, 맹인. 이분이 4살 때 그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시력을 잃었는데 에스페란토를 배워서 에스페란토를 일본에 전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그네스 알렉산더스는 바하이 신앙을 전하러 왔고 같은 해에 바실리 에로셴코는 에스페란토를 전하러 왔는데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도 유럽에서부터 이제 벌써 유럽 여행을 할 때부터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에스페란토를 배워가지고 두 분이 가깝게 지냈어요. 그리고 공초 오상순이 일본에서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그러니까 약간 연배가 좀 있는 선배인데 굉장히 가깝게 지냅니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일본학이나 일본에 대해서 소외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문예운동을 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키다 우자쿠라는 그 일본인을 또 사귀었는데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공초 선수는 개인적으로 아키다 우자쿠를 굉장히 존경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또 이제 에스페란토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운동 뭐 등등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페란토는 아시다시피 루도비코 자메노프가 이제 창안한 건데 그 딸이 리디아 자메노프고 이 딸이 또 아그네스 알렉산더와 이제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가 일본에 있을 때 에스페란토 펜팔로 만난 사람이 김창진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가 되는데 그 다음에 톨스토이도 이제 에스페란토 운동과도 관련이 있고 바하이 신앙과도 관련이 있죠. 톨스토이는 바하올라와 압돌바하고는 편지 교신 압돌바하께서 톨스토이한테 사람을 보내서 자료를 보내기도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공초상순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공초상순을 친형님처럼 그 말년 마지막까지 돌봐준 챙겨준 분이 바로 구상 선생님입니다. 구상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운영이 돼서 제가 이제 전봉근 선생님 현대시학 주필이었는데 현대시학 주필이었던 전봉근 선생님하고 제가 사실은 남한강의 돌밭에 맨날 수석을 하러 가면서 인연이 닿아가지고 전봉근 선생님이 그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구산 선생님이 사실은 저의 결혼 주례식을 하셨어요. 주례식을 맡아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도 몇 번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뵙고 또 공초 오상순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제가 이제 소개할 텐데 이야기도 제가 몇 편 전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순을 구상 선생님처럼 아주 또 각별하게 돌봐준 사업가가 있습니다. 시인이자 사업가인데 박호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공차우선 선생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그런 영향으로 박호준의 딸인 박윤희 박사가 나중에 일본에 가서 공초 오상순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 2개월 있다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떴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바로 그 공차 오상순에 대한 논문을 남겼습니다. 그 논문이 굉장히 귀한 자료고 그거가 국내 출판이 돼야 되는데 이 유가족이 반대를 해서 그 국내 출판이 안 되고 다 그 대신 이제 요약본을 문학사상에 이제 실게했는데 그분이 바로 박윤희 선생의 스승인 이승하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승하 선생님이 최근에 나중에 또 소개하겠습니다만 진정한 자유인 공초 오상순이라고 2020년에 이 책을 내셨어요. 우리 박자범 회장님이 또 마침 그 정보를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거기에서 오늘 말씀드릴 여러 가지 이야기 정보를 갖다가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인연들이 다 얽히고 섞인 이야기를 오늘 제가 이 두 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75년 7월 21일 하와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하와이에서 그녀의 친아버지는 윌리엄 P. 알렉산더라는 분이고 외할아버지는 드와이트 볼드윈 박사인데 이 두 분들이 아주 절친이에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절친이냐? 함께 미국 본토에서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와이에 왔어요. 이게 선교사 집안이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아그네스 알렉산더가 젊은 시절 자기 부모들하고 같이 이제 그 거실에 앉아서 찍은 사진인데 이 거실만 봐도 당시 하와이에 어마어마하게 그 어떤 부가 이제 보이죠. 하여튼 그 부와 명성과 그런 걸 다 갖춘 그런 집안에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 부친은 그 윌리엄 D.W. 알렉산더인데 하와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와이 역사야도 쓰고 해서 하와이 제도 초대 감정청 총장이라고 해서 그 하와이 제도에 이제 그때 이제 왕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왕을 보좌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했던 일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이고요. 또 오아후 대학이라는 그 하와이 대학의 총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진짜 명문가의 딸로 3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와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기독교 선교사 집안에서 성장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그네스는 굉장히 병약하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본토로 가서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하고 오하이오주 오벌린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약 2년간 모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지냈어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심약했고 병약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면을 또 넘겨서 그로부터 약 몇 년이죠? 이게 75년부터니까 19년이죠. 19년 후인 1894년 서울에서 남자아이가 한 명 태어납니다. 바로 훗날 공초라는 호를 갖게 되는 오상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94년 하면은 우리 한국사, 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1894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죠. 바로 그 해 갑오개혁, 갑오공장, 갑오개혁이 있었고요. 그게 실패했지만
그러면서 가보 농민 정쟁, 또 이제 그 동학의 그 횃불에 의해서 전남부터 시작한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조선 그 관군이 막질 못해서 이제 그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또 그러니까 또 다시 일본이 거기에 개입을 하면서 결국 이제 청일전쟁이 붙었죠. 그래가지고 1894년에 청일전쟁이 벌어져서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결국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저 동양에 중국이 완전히 그 패권을 지녔던 그런 역사가 드디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아주 격변기였죠. 그 해에 오상순이라는 아이가 이제 그 서울에서, 그 당시는 이제 한양이었죠. 한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살부터 12살까지 지금 어의동 학교인데 지금의 효재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마침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연합 아카이브에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아카이브를 자료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쭉 이제 오상순 선생의 일대 얘기를 갖다 소개를 할 텐데, 유감스럽게도 이 아카이브가 정리가 좀 잘못됐어요. 누구한테 시켰는지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은 그 연합통신에서 이 아카이브를 대폭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상수는 6살부터 12살까지 효재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그 이전에는 한 1, 2년간 저희 서당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이게 미션 학교 스쿨이었는데 여기에서 현대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박윤희가 쓴 그 논문에 보면은 어떤 글이 있냐면은 이 박윤희 박사가 그 박사 그 논문을 쓰면서 굉장히 참 세밀하게 공소오상순의 아주 세세한 것까지 전부 다 그걸 뒤져가지고 자료를 뒤져가지고 그 논문에다 밝혔는데, 그 중에 일부가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러면 공초가 다닌 학교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했을까, 그걸 갖다가 밝혀놓은 거예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 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시험을 봤대요. 근데 그 졸업 시험 문제가 1898년 11월 5일 황성신문에 소개됐는데 이런 시험을 봤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도국은 무슨 이유로 영국의 속국이 되어 지금까지 자주 하지 못하는가? 야, 이거 요즘은 대학 고등학교 졸업이나 혹은 대학생들이 보는 논문을 갖다가 시험을 당시 초등학교 학생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당시 그 오상순도 어떤 공부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복 전쟁에서 보국 프로이센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입니다. 어찌하여 승리했으며 법국 프랑스는 어찌하여 패배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적으라는 얘기죠. 주관식 문제였어요. 돌골국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 정치의 선, 불선을 논함이 가함, 논하라 이런 얘기겠죠. 우리 대한은 어떻게 정치를 하여야 세계 1등국이 되는가. 이야, 이거 참 대단한. 아무튼 그 오상순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문제의식 혹은 어떤 지도를 받았는가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1906년에 경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게 1906년 이게 연합 아카이브는 6년에 졸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6년에 입학했고 1911년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1918년 도시샤, 이게 동지사 대학인데 도시샤 대학 종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자료가 잘못됐어요. 맞는 건 뭐냐면 1911년에 17살 때 일본에 있는 아오야마 학원에서 1년간 어학 공부를 합니다. 아마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교도 도시샤 대학 종교학과가 아니라 종교철학과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17년에 23살 때 도시샤 대학을 졸업합니다. 바로 이때 아그네스 알렉산더를 만났고 에스페란토 운동도 만났고 그 당시 일본 지식인들 사회주의 혹은 아나키즘 여러 가지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공초 오상수, 그러니까 오상순 그 젊은이죠. 그 당시는 굉장히 감성이 예민했고, 그 다음에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 당시 그 박윤희 박사가 교도 도시사대학에 있는 그 학적부를 다 뒤져가지고 공초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성적을 받았고까지도 전부 다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공부한 거 보면은 뭐 외국어로는 무슨 심지어는 그 뭐 스페인어 뭐 그 포르투 그 영어 도고 할 것 없이 굉장히 했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도 공부를 했고, 특히 윤리학과 사회학에서는 점수가 거의 만점, 굉장히 점수를 잡아왔다, 이런 기록까지 다 있더라고요. 굉장히 귀중한 자료를 우리 박윤희 박사가 세상에 남기고 타계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까운 일인데. 자, 아무튼 그리고 이 연합 아카이브에서 계속 오상순에 대한 소개한 걸 보면은 기독교 신자로서, 그러니까 일단은 뭐 미션 계통의 초등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그 도시자대학도 미션 학교였고, 그 다음에 종교철학과에서 종교철학에서 무슨 물론 불교나 이런 것도 가르쳤지만 주로 이제 기독교를 가르쳤어요. 기독교 뭐 그 조직신학 무슨 뭐 설교 뭐 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최고의 기독교에 대한 일종의 신학적인 공부를 한 셈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로서 1919년, 그러니까 그 3.1운동이 있었던 그 해에 정동교회 전도사로 정식으로 취직이 됩니다. 곧 이제 그만뒀는데, 그 뒤로 불교로 개종하십니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1919년 25세에 그래가지고 바로 진정한 자유인 이 책에 연보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3.1운동이 일어남, YMCA에서 번역 일을 하다가 정동교회 전도사가 됨, 일본에서 사랑을 찾아온 여성을 돌려보냄,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초오상순 사진도 보시겠지만 굉장히 잘생겼어요. 아주 개성이 딱 뚜렷하고 이마도 훤칠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도 굉장히 일본의 그 고위 그 가문, 굉장히 좋은 집안의 여성이었는데 오상순을 사랑해가지고 현해탄을 넘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나하고 이제 결혼하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점잖은 말로 이제 타일러서 이제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초는 이제 평생 독신으로 지내죠. 결혼하지 않고. 그다음 연합 아카이브의 사진에 1920년 폐허 동인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으면서 이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뭐 일반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면 그냥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겠죠. 아마 이게 폐허 동인인 모양이겠거니 이렇게 넘어갈 텐데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말도 잘못됐죠. 폐허 동인의 가입이 아니라, 동인은 이제 동호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인데, 폐허라는 그 저널에 그 문학 전문지에 글을 쓴 거예요. 가입이 아니라 글을 함께 썼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폐허에 이제 이런 발표를 했다는 얘기인데, 폐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또 김옥 선생, 남궁평 선생, 황석우 선생 등과 친교를 맺었습니다 되는데, 친교를 거기서 맺은 게 아니고 이미 친교 상태, 이미 이제 서로 가깝게 지낸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장안에 있는 일본에 갔다 온 혹은 뭐 문학을 하는 분들이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어울려서 서로 하다가 의기투합해서 이제 페어도 만들고 그다음에 개벽도 만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카이브를 누가 만들었는지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썼어요. 보니까 나중에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어는 뭐냐? 1920년 7월에 창간되고요. 21년 1월에 통권 2호로 종간된 문예 동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책 2권 딱 내고 종간됐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당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것이 최초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당시는 모든 것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 한 권의 책을 내도 그건 최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어느 분야든지 파이어니어, 어느 분야든지 개척을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또한 의미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상수는 그 격변의 갑오년에 태어나서 그 격변의 시대를 살면서 자신의 재량, 자신의 어떤 그 문학적인 혹은 여러 가지 재능을 과감없이 이게 발휘를 하면서
모든 것에 어떤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래서 발간 경위는 어떻게 발간했냐? 그래서 이 개벽제의 동의는 김옥, 남궁벽, 오상순, 황소구, 변용로, 소설은 영삼석, 이익상, 민태원, 나혜석, 김원주, 이영록, 대단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다 오상순하고 친분을 맺었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이런 분들의 사진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려워 천부를 발행했다니까 뭐 당시 대단한 일이죠. 고경상이라는 분이 이 회동서관이라는 그 서점을 내서 서점이 이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책을 냈는데 곧 이제 이렇게 폐간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폐허예요. 폐허 그래가지고 혹시 고등학생들이 이건 무슨 뭐 허무주의다 이러는데 허무주의가 아니고 사실은 그 반대죠. 이 폐허라는 제호는 이 폐허라는 이 동인지의 그 제호 그 제목은 그 독일 시인 쉴러의 옛것은 멸하고 시대는 변했다. 내 생명은 폐허로부터 온다. 이게 폐허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일제 그 시대의 암울한 시대에 이 폐허 속에서 마치 폐허와 같은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생명을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지 이게 절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허무주의적인 그런 시를 쓴 분들이 거기에 시를 기고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에서 이게 이분이 오상순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 변용로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이분들이 누구냐? 폐허 동인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사진은 뭐냐? 이게 아마 지금 문인들, 우리 한국의 문인들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처음 보는 사진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시인협회 가지고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딱 보더라고요. 변용로라고. 그리고 이 사진이 이분이 변용로라는 것은 어, 그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이 안면 그 인식 조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확인을 해줬고 제가 시인협회 가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조영진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분들의 그 이름도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한 분, 두 분씩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분들의 얼굴을 아이덴티파이,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직은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12년, 10년, 20년 정도 되면 아마 그분들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이분들의 이 이름을, 왜냐하면 이게 이분들의 이름에 영어 이니셜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근데 자 이게 폐허 동인지 동인은 아닌데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게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도대체 누굴까요? 거기다 여기 앞에 무슨 사진까지 하나 들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이며 이분은 누굴까? 예, 바로 이분이 아까 who was she? 그 여자가 웬 서양 여자가 거기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그녀가 왜 거기에 있냐?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전개가 될 텐데 바로 제가 서두에서 소개한 아그네스